안녕하세요. 은미 눈탱이. 밤탱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찾아뵙는데 어떤 주제로 찾아왔나요? 오늘은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 부오나로티는 누구예요? 성이죠, 성. 성이겠죠? 성이에요? 네. 아, 부오나로티 가문의 그 사람이더라고요. last name. Yes. 미켈란젤로가 이름이었구나. 그쵸? 보통 근데 성으로 부르잖아요.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들은. 아, 그런가? 네. 그런... 로저 페더로 하면 페더로라고 부르지 로저라고 안 부르잖아요. 그러게요. 그냥 뭐 그렇게 불러왔나 보죠. 그런 뭐. 거구나. 네. 아, 오케이. 그러게. 그렇긴 한데 어쨌든 미켈란젤로가 이름이에요. 아, 시작해주세요. 시작할까요? 네. 뭘 기다리고 있어요? 몰라. 지금 뭐 구독자분들은 기다리고 있어, 지금. 얘기할 줄 알고. 아니. 오케이. 들을 준비돼 있어요. 오케이,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순서는 배경을 설명드릴 거예요. 굉장히 옛날 일이잖아요. 1500년대. 시대적 배경. 네, 시대적 좋습니다. 배경과 그 다음에 어린 시절부터 또 시작을 해야죠. 그 다음에 시스티나 성당 천장화를 같이 한번 보고 그리고 그 이후에 교황들과의 또 작업한 것들이 있거든요. 요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 작품에 대해서 좀 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년의 활동들을 같이 보는 걸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조각도 많이 나오겠네요. 조각이 대부분인가? 엄청 많이 나오죠. 아, 그렇죠. 원래 조각가였거든요. 아, 원래 조각가요? 원래 조각가예요. 예. 자, 배경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피렌체부터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피렌체 가보셨어요? 아, 가봤어요. 아하. 두오모 성당. 맞아. 그렇죠. 피렌체 하면은 꽃의 도시, 영어로 플로렌스잖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이 꽃의 도시로 불리게 된 게 옛날에 시저 있죠, 시저. 카이사르. 아, 카이사르 알죠. 네. 주사위는 던져졌다. 네. 몰랐어. 아, 뭐 몰랐어요? 네. 아, 그쵸. 브루투스 너마저 이거 몰라요? 아, 브루투스 너마저 알죠. 아, 알아요? 네. 오케이. 그래서 이 사람이 식민지를 세울 때 여기 이제 아르노강이라고 빨간색 저기 아르노강인데 식민지를 세울 때 보라색 꽃으로 덮인 이곳을 보고서 꽃피는 마을이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플로렌티아라고 부른 데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렌체는 꽃의 도시라는 말이 있고, 그리고 피렌체는 이탈리아 경제 문화의 중심이 된 게 12세기부터였대요. 네. 이미 그때부터 대도시였군요. 네, 그때부터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고, 근데 무엇보다 오늘의 피렌체를 이룬 거는 이제 르네상스 시대, 문의 부흥 운동 이때였는데 14세기에서 16세기 사이에 펼쳐진 르네상스 문화 예술 전반에 걸쳐 읽으시는 거예요? 다 못 외웠어요? 네, 그럼요. 어쨌든 르네상스 시대 때 굉장히 번성한 도시다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피렌체는 르네상스의 발원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렌체에 유명한 예술가들이 있어요. 먼저 단테의 신곡. 단테의 신곡. 네. 그쵸. 문학가로 유명한 단테. 그리고 마키아벨리. 아, 군주론. 그쵸. 그리고 치치뽕. 레오나르도 다빈치. 유명하죠. 네. 그리고 미켈란젤로까지. 요 모든 사람들이 다 피렌체 출신들이에요. 이것만 봐도 피렌체가 진짜 르네상스 중심이었네. 문화의 중심이었다.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대리석에 대해서 좀 볼 건데, 대리석을 왜 가져왔냐면은 미켈란젤로의 대부분의 조각 작품들이 대리석 조각이거든요. 그럼 그 돌을 어디서 가져왔냐, 요거를 좀 같이 보고 싶은데, 카라라라는 지역이에요. 가깝네요. 가깝죠. 네. 이게 요렇게 운반을 했대요. 보면은 바다랑 가깝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돌을 캐서 바다로 운반을 해가지고 아도르강 그쪽을 통해가지고 이제 운반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돌이 무거워서 그랬나 보다. 굉장히 무겁죠. 이거 보면은 완전 하얗죠. 요거를 제가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한번 같이 보실게요. 그리스에서 대리석을 수입해 왔었습니다. 또 더 효율적인 것은 바다. 네, 카라라. 산이 다 대리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죠. 대리석 산에서 운반을 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나오지만 미켈란젤로가 직접 이곳에 가서 대리석을 고르고 이런 작업들도 실제로 했습니다. 원자재인 거죠? 어떻게 그쵸, 보면 원자재. 그쵸.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대리석 조각을 옛날에 어떻게 했는지 옛날 방식으로 대리석 조각을 하는 영상이거든요. 러핑. 처음에 약간 구도 남는 그런 건가? 네, 맞아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Working by hand, everything slows down, and you can think about what you're doing while you're doing it. 대략적으로 뭐 You 스케치가 start 비슷하게 roughing 돌에다가 하는 out, 거. taking the bulk of the weight off with a point chisel,
그래서 저런 which 정 가지고 concentrates all the force 저 of the 망치로 이렇게 blow 쪼는 at 거예요. one 저 장인 point 아저씨가. and bursts the stone away. Your next step after that, having removed the bulk of the material, is to model your form with the tooth 덩어리 chisel. 크게 뭐 떼어낸 다음에 이제 A tooth chisel 저런 is basically 정 가지고 a comb, and you use a tooth chisel to model 사이사이 이렇게 form, 조금 더 세밀하게 while 지금 at the same 하는 time 것 같아요. remove stone fairly quickly. 그리고 또 다시 뭐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Something to remember about 위치라 그래야 marble 되나? carving 그런 is 것도 very 이렇게 그리고 tactile. The way the stone bursts from a point chisel, or the way your tooth chisel just kind of swims through the stone. It's a hard material, but 저 you 계속 하고 can 손이 너무 아플 jump 것 같아요. into 진짜요? a piece of 쥐고 있는 space 손도 아프고. with these tools. If you cut at a very oblique angle to the stone, you can get a finer surface. If you're forcing the tool straight into the stone, 진짜 you can get quite a different texture. 저렇게 미세하게 한 다음에 이제 사포 같은 걸 문지르겠죠. The rasp is just a whole row 곱게 of fine little 다듬는 teeth 작업을. cut into a piece of 이런 metal. 식으로 이제 미켈란젤로도 And you can then 아마 just rub or 작업했을 grind 거다. 네 this tool into the stone, removing 이런 거를 material, 좀 상상해 보면서 refine a plane. 앞으로의 작품을 같이 Depending on 보면 how 좋을 것 you use 같아요. the tool, you can really emphasize certain forms. 이렇게 해서 작업이 If you kind of lose your ego and just flow into 완료되는 겁니다. 진짜 쉽지만은 않은 작업이겠네요. 완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예, 손도 아프고 그리고 그 막 먼지도 많이 나고 해서 보통 작업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으로 볼 거는 메디치 가문인데 메디치 유명하죠. 우리 옛날에 메디치 가문 한 번 나왔었는데 언제 나왔죠? 저희 은행하는 가문이잖아요. 아 그래요? 몰랐어요. 아닌가? 몰라요. 뭐 아무튼 되게 그 금융을 꽉 쥐고 있는 가문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구나. 네. 근데 쟤네들이 이제 미술가도 후원을 많이 했죠. 네. 그래서 돈이 많다 보니까. 돈이 많아가지고 여기가 옛날에 우리 알폰스 무아할 때 나왔었는데 로렌 차치오 그 연극 포스터 해가지고 아, 네네네. 나왔었어요. 그때 메디치 가문 나왔었고 피렌체 예술이 되게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데는 메디치 가문의 후원이 엄청 컸고 피렌체에 있는 여기 우피치 미술관 있잖아요. 이게 메디치 가문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요 안에 당시에 뭐 유명한 예술가들 조토, 보티첼리,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구매한 것도 메디치 가문이고 메디치에 대한 거는 조금 더 이따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사진들은 그 우피치 미술관 내부 사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미켈란젤로로 드디어 들어갑니다. 미켈란젤로는 1475년 부아노로티 가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죽은 다음에 석공 집안의 유모의 손에 자라거든요. 근데 그 유모의 남편도 석공이었고 그래서 뭔가 그런 조각이라든지 돌을 쪼는 그러네. 이런 거에 굉장히 노출된 환경에서 자랐던 거죠. 그리고 미켈란젤로의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은 천사 미카엘이 있어요. 미카엘. 아. 대천사 미카엘. 네, 그죠. 이 천사는 주로 그 악마를 때려잡는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오른쪽에 라파엘로가 그린 미카엘 천사의 그림을 보면은 이 발밑에 악마를 깔고 있죠. 그리고 창 들고 이렇게 있는데 미카엘 천사는 대부분 작품에서 저렇게 악마를 때려잡는 것처럼 나와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천사인데 이 미카엘이랑 안젤로가 천사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미카엘 플러스 안젤로,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된 거죠. 그래서 미카엘 천사라는 뜻을 가진 사람이고 부아노르티 가문은 귀족 출신이었어요. 귀족 출신인데 그렇게 막 잘 나가는 귀족은 아니고 약간 좀 못 나가는 귀족. 예, 하위 귀족. 좀 몰락한 귀족이라고 해야 되나? 가난한 귀족인데 이 아버지가 굉장히 귀족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가지고 노동을 해서 돈을 절대 벌지 않으셨대요. 고귀한 귀족의 표본 같은 분이셨는데 그런 거를 미켈란젤로가 굉장히 좋아했대요. 본받 존경했고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성격이 되게 꼬장꼬장하거든요. 약간 저도 예전에 그 자료 준비할 때 미켈란젤로 좀 봤었는데 꼰대 느낌이었어요. 자존심도 엄청 세고 되게 꼰대고 되게 보수적이고 약간 그런 스타일. 네, 그런 게 이제 보면 아버지의 그런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되게 잘 삐지고. 네.
학교 들어갈 나이가 되었을 때 미켈란젤로가 이제 유모의 곁을 떠나서 피렌체 귀족들이 다니는 문법 학교에 다녔대요. 그리고 아버지는 이제 미켈란젤로가 사회적 지위에 맞는 직업을 좀 갖길 원했는데, 그러면서 미켈란젤로가 쇠락한 가문을 다시 일으켜주기를 원했는데, 미켈란젤로는 문법 학교에서 글을 배우긴 했는데 라틴어, 그리스어 이런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림에만 흥미를 가졌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당연히 귀족이니까. 공부해서 얘가 우리 가문을 살려야 되는데 그림만 그리고 있으니까 막 손찌검도 하면서 막 꿈을 포기시키려고 했는데, 미켈란젤로 말씀드렸지만 고집이 엄청나잖아요. 결국에는 그 뜻을 굽히지 않고 계속 고집을 부렸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버지가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고, 진짜 그때 만약에 아버지가 해서 진로를 바꿨으면 거장을 하나 잃은 거잖아요. 그쵸. 그분은. 그렇죠. 포기하지 않은 거에 진짜 감사드립니다. 네, 뜬금없이 감사드리고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네, 살아야죠. 항상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1488년 13살 때 도메니코 기를란디오라는 보석세공인 출신의 화가한테 그 공방에 들어가서 미켈란젤로가 일을 배워요. 그러니까 보석세공 출신이니까 약간 그런 조각 같은 것도 했겠죠? 세밀한 작업을 잘하겠네. 그랬을 수도 있죠. 그리고 다른 화가 지망생들과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 여기 산타 마리아 델 까르미네 교회 요 왼쪽 그림에 표시를 해놨는데, 왼쪽 사진에 보면 여기 표시를 해놨죠. 여기에 있는 성당에 가서 이런 그림들을 보면서 따라 그리면서 그림 공부를 했었대요. 여기 있는 이 그림들은 마사초 작품인데, 마사초는 15세기 르네상스 회화의 창시자로 불리는 화가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때 당시에 미켈란젤로가 프레스코, 나중에 천장화가 다 프레스코화거든요. 아, 네, 맞아요. 프레스코. 프레스코. 그거에 천지창조도. 천지창조 역시 그렇고, 그거의 기법을 접한 것도 이때 당시에 선생님이었던 도메니코 선생님이 산타마리아 노벨라 성당의 안쪽 장식을 맡게 되면서 이제 미켈란젤로도 그때 프레스코화를 접했다고 하고요. 여기서 산타마리아 있잖아요. 산타마리아, 이건 네. 여담인데 산타마리아가 성모 마리아라는 뜻이래요. 아. 네, 산타마리아 무슨 성당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제가 산타가 세인트인가 보죠? 네, 아. 그렇더라고요. 성모 마리아. 네, 산타 마리아. 그렇죠. 그 다음에 메디치 가문이 드디어 나오는데, 알폰스 모아다. 알폰소 모아, 예, 로렌 차치오, 아까 말씀했던 거 나오는데, 이때 당시에 성 마르코 수도원의 당시 피렌체 유명 조각가인 조반니 베르톨도라는 사람이 학교를 운영을 했는데, 로렌초 데 메디치, 이 사람이 만든 종각 학교를 다니게 돼요, 미켈란젤로가. 근데 이때 당시에 미켈란젤로가 이 로렌 차치오 눈에 들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렌초가 미켈란젤로는 우연한 기회에 로렌초의 직접적인 후원을 받게 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로렌초가 이 정원을 산책하고 있는데 대리석 조각을 조각하고 있는 미켈란젤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목신의 머리를 조각하고 있는 미켈란젤로라고 나오잖아요. 이렇게 조각하고 있는 미켈란젤로를 만나게 되는데, 이 목신이 할아버지 얼굴이었나 봐요. 네. 근데 로렌초가 이걸 보고서 좀 늙은 사람인데 입이 너무 깨끗하다. 좀 늙으면 이제 이빨도 빠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깨끗하다.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이걸 듣고 나중에 이 이를 하나를 뭐 깨버리거든요. 그거를 이제 보고 로렌초가 굉장히 흡족했다고 합니다. 자기 말을 잘 들어서. 그렇고 뭔가 센스가 있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로렌초의 이쁨을 받게 되면서 많은 지원을 받게 되죠. 네. 근데 여기서 수정할 게 있는데, 이 가운데 있는 이 로렌초의 로렌초? 흉상 있잖아요. 네. 이게 여기서 말하는 로렌초가 아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이름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외국에 보면은 뭐 로렌초 1세, 로렌초 2세잖아요. 그쵸. 이건 로렌초 2세라는 사람의 흉상이라서 요거는 잘못 넣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미켈란젤로가 메디치 궁전에서 지내게 되면서 아버지한테 연락을 해서 저 여기서 지금 지내고 있다 이러면서 아버지도 굉장히 흡족했다 그러고, 이때부터 미켈란젤로가 로렌초 주변에 학식 있는 사람들과 친분을 쌓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초창기 작품들인데, 미켈란젤로가 로렌초의 지원 아래 1490년대부터 1492년 사이에 조각이라기보다는 그 벽에 새긴 뭐 부조 같은 거죠. 그런 거를 이제 볼 수가 있고, 계단 위에, 왼쪽에 있는 계단 위의 성모가 당시 다른 예술가들이 제작한 것보다 좀 다른 모습이 있대요. 뭐냐면은
마리아가 젖을 먹이는 아들에게 애정 어린 눈길을 보내는 게 아니라 약간 좀 앞을 보면서 멍 때리고 있는 그런 거를 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켄타우로스의 싸움은 조금 더 왼쪽에 있는 계단 위의 성모보다는 입체감이 보이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켈란젤로의 사기극이라고 써놨는데 1494년에 로렌초가 죽고 나서 로렌초의 아들이랑 미켈란젤로랑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볼로냐라는 지역으로 미켈란젤로가 잠깐 간 다음에 다시 피렌체로 돌아오거든요. 네. 그 다음에 피렌체로 돌아왔다가 로마를 방문을 해요. 네. 로마를 방문을 하는데 이때 좀 껄끄러운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미켈란젤로가 지금은 이제 남아있지 않은데 큐피드상을 만들었었거든요. 아, 네네. 네, 근데 요거를 친구랑 해가지고 흙에 파묻어요. 누가? 케네들이 미켈란젤로랑 친구랑. 미켈란젤로 만든 걸요? 네. 뭐하러요?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 이 귀족들이 옛날 고대 그리스 로마의 그런 상들을 되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주작. 주작한 거죠. 와, 대박. 네, 그래서 사기극을 펼친 거예요. 주작이네, 진짜. 그쵸. 와. 그래서 그거를 소름. 이거 옛날 거다. 어. 그래서 위조 미술품을 만들어서 판 거예요. 어떤 추기경한테. 그 추기경이 자기는 이제 고대 작품을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딱 받은 거죠. 근데 나중에 그게 탄로가 나요. 어떻게요? 그거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처음에는 고대 작품인가 보다 깜빡 속은 거죠. 나중에 알게 되는데 이 소식을 알고 이 작품을 실제로 만든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미켈란젤로를 로마로 불러요. 여기서 책을 제가 좀 여러 권을 봤었는데 내용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이 알게 된 추기경이 야, 이 친구 누구냐 이래서 부르는 게 하나가 있고, 하나는 뭐냐면은 미켈란젤로가 이제 자기가 깜빡 속인 거잖아요. 그 추기경을 나름 고대 작품에 대해서 식견이 있는 추기경을 속였으니까 내가 이렇게 가면은 이 사람이 자네 그 대단한 사람이구만 하면서 되게 환대해 줄 줄 알았대요. 그래서 자기 발로 갔다? 자기 발로 갔다 라는 그 두 가지 썰이 있네. 썰이 있더라고요. 중요한 건 아니고 어찌되건 간 거네요. 어찌됐든 갔죠.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추기경이 이 친구 굉장한 재능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화면에 보시는 바쿠스 작품을 의뢰를 하죠.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바쿠스 작품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쿠스는 누구냐면은 술의 신이에요. 술의 신. 그래서 지금 손에 술잔. 와인을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머리카락도 보면 포도로 모양으로 돼 있어, 그렇죠?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켄타우로스, 이 반인 반수, 이 친구가 뒤에서 이제 포도를 되게 좀 음흉하게 입에 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 바쿠스 서 있는 모습도 이렇게 딱 서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한잔 할래 하면서 그런 느낌으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한잔 할래? 주정뱅이 느낌 약간 좀 있네. 이런 느낌으로 지금 서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때 당시 또 만든 게 드디어 피에타상인데 지금 현재는 베드로 성당에 전시가 되어 있는데 봤어요. 봤죠? 딱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있나 그랬을 거예요. 저 인상 깊게 맞아요. 봐가지고. 저도 네. 굉장히 인상 깊게 봤어요. 들어가자마자 진짜 크게 한 번 놀라고. 음. 근데 딱 오른쪽에 봤는데 피에타상이 있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멀리 딱 해가지고 뭔가 유리 안에 있지 않았어요? 그랬던 것 같은데. 맞아, 유리 안에 있었던 것 같아. 좀 돼가지고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피에타상을 주문한 거는 프랑스에 있는 추기경이었거든요. 근데 이 피에타가 이탈리아어로 슬픔, 비탄을 뜻하는 말이래요. 그래서 기독교 주제 중에 하나인데 피에타의 이런 주제가 사실은 독일이랑 프랑스에서 먼저 시작이 됐다고 해요. 그쪽에 있는 화가들로부터.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프랑스 추기경이 주문을 했기 때문에 이런 작품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 미켈란젤로가 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 아까 보셨던 카라라 채석장 있잖아요. 거기서 대리석 가져왔구나. 네, 거기서 9개월에 걸쳐서 와. 대리석을 직접 가져와가지고 만들었어요. 옛날에는 진짜 이런 거 작업할래도 그런 거 가져오는데 시간이 있으니까 꽤 오래 걸리겠네요. 그러니까요. 엄청 오래 걸리죠. 그래서 이 피에타상은 미켈란젤로가 유일하게 자기 서명을 한 작품이라고 하고, 그만큼 자부심이 있고 그 작품에 대한 애정이 있었나 보네. 그거에 대한 일화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 작품을 보고서 주작 아니에요? 나 이제 이 사람 못 믿겠어. 주작은 아니고 저거 너무 잘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 다른 잘 나가는 조각가 이름을 얘기하면서 이거 그 사람이 만든 거 아니야? 이 얘기를 미켈란젤로가 듣고 열받아서 이렇게 도장 찍은 거고. 새겼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저거 진짜
저 뭐라 그러지? 저 천이라고 해야 되나? 저게 진짜 대리석으로 표현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쵸, 옷 네. 저런 주름 같은 거. 옷주름 맞아. 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이거 위에서 본 거구나. 네. 작품이 처음에 나왔을 때 성모 마리아가 너무 이제 젊고 예수는 상대적으로 수염도 나서 좀 나이가 많아 보이잖아요. 오른쪽에 있는 얼굴을 보면은. 그러게. 그래서 그래서 마리아는 완전 20대 때 느낌인데요? 그쵸. 네. 요런 것 때문에 좀 말이 안 된다라는 말도 있었는데 이때 미켈란젤로가 한 말은 뭐냐면은 그 성모 마리아가 동정 여자, 그러니까 아기가 그냥 뿅 하고 생겼잖아요. 그래서 순결한 여자는 젊음을 훨씬 잘 유지한다라는 말이 있었나 봐요, 옛날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라는 말이 있고. 순결의 표시다. 네. 그리고 이 피에타상에서 성모 마리아가 앞에서 보면은 굉장히 크잖아요, 이게. 예수는 되게 174. 상대적으로 봤을 때 네. 마리아가 이렇게 굉장히 좀 거대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요 예수는 요만하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마리아가 너무 크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를 하늘에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예수가 더 크게 보인다. 뭐 이런 또 그거는 좀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예수가 돌아가셨을 때 못 먹고 그랬을 테니까 상당히 좀 왜소해지지 않았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이 어깨 너비만 봐도 어깨 너비도 이렇게 어깨가 상당하시네. 좀 크죠. 아무리 옷 입었다 그래도 이런 식으로 비율에 있어서 마리아를 너무 크게 한 게 아니냐 이런 말이 있었는데 또 일부에서는 후대 사람들 해석인지 모르겠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봤을 때는 예수가 더 크게 보인다 뭐 이런 또 얘기가 있습니다. 뭐 어찌됐건 그렇게 말이 많았던 거는 그만큼 훌륭한 작품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쵸. 네. 어쨌거나 저쨌거나 피에타 상 때문에 미켈란젤로가 엄청난 명성을 얻은 건 맞아요. 네. 근데 이렇게 완성을 했는데 서명 여기 보면은 마리아의 가슴 띠 부분에 보면 미켈란젤로라고 서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때 당시에 요거를 완성을 했을 때 아버지가 관직을 잃어서 생계가 곤란해지거든요.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다시 피렌체로 돌아가게 됩니다. 피렌체로 돌아갔을 때 다비드상을 또 조각을 하거든요. 이건 4m 40cm의 어마어마하게 큰 건데 미켈란젤로가 피렌체로 돌아갔을 때 한 7년 만에 돌아간 건데 이때는 좀 상황이 많이 바뀌었었어요. 약간 금이 한약 아니에요? 그쵸. 본인은 그랬는데 이때 피렌체 상황이 조금 달랐어요. 피렌체 상황이? 피렌체의 상황이. 왜냐면은 그 아까 로렌초가 죽고 아들이 좀 독재 정치를 펼쳤대요. 그러면서 예술의 활성화도 많이 떨어지고 좀 불안정한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다른 사람이 이제 메디치 말고 다른 페로 디 토마소 소데리니라는 사람이 피렌체 행정 통치자로 선출이 되면서 다시 예술과 문화가 발전하는 그런 시기가 됐다는데 그러면서 미켈란젤로한테 많은 또 작품 의뢰가 들어가요. 이미 피에타상으로 유명해진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한 게 또 다비드상인데 이 다비드상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이 다비드상이 엄청 크잖아요. 4m 40에 이렇게 거대한 대리석 덩어리가 피렌체 대성당의 구석탱이에 있었어요. 이 엄청나게 큰 대리석 덩어리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원래는 도나텔로가 딴 거 만들려고 했어요. 딴 거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면서 미켈란젤로가 이제 요거를 조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거대한 걸로 다비드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되면서 미켈란젤로가 작업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 다비드상이 그 성당 안에 그 벽 쪽에 설치가 될 예정이었거든요. 근데 다비드상이 이렇게 짠 완성이 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이제 너무 멋있어서? 너무 멋있어서. 이 4m 40 진짜 말이 4m지 엄청 크잖아요. 여기 보면 알 수 있네. 얼마 큰지 진짜. 맞아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크기를 가늠하기 위해서 가져온 건데 이렇게 진짜 크다. 진짜 크죠. 이렇게 큰 조각을 너무 아름답고 비율도 완벽하게 조각을 한 걸 보고서 사람들이 야 이거는 여기다 할 게 아니다. 다른 데 하자. 다른 데 설치하자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상의를 해요. 그 상의를 할 때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그 상의하는 회의에 같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성당 내부가 아니라 바깥에 성당 시뇨리아 광장이라는 피렌체 정치 활동의 중심지가 있는데 거기에 놓이기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1873년까지 실제로 이 조각이 그 광장에 있었는데 이게 훼손될 수가 있으니까 이제 요거를
아카데미아 미술관이라는 곳으로 실내로 옮기고 현재는 모조품이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다비드상을 좀 보면은 이 조각은 3D이기 때문에 제가 좀 여러 가지 사진을 가져왔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저는 가장 먼저 눈길이 간 게 사실은 이 엉덩이였어요. 엉덩이. 힙업. 엉덩이 근육 장난 아니네. 그러니까 말엉덩이가 장난 아니죠. 그리고 이 눈빛 보면은 다비드가 다윗이 골리앗은 돌팔매질을 하잖아요. 그쵸. 저 돌이에요? 네, 나 사과인 줄 알았어. 돌을 지금 여기다 이렇게 딱 쥐고 있는 거죠. 딱 골리앗을 노려보면서 그래서 딱 긴장되는 순간 딱 쥐고서 돌팔매질을 하려고 앞으로 응시하고 있는 다비드의 모습을 나타낸 거죠. 그 다음에 당시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엄청 천재였잖아요.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미켈란젤로보다 한 20살? 23살 정도 선배예요, 선배. 네. 근데 이 둘 사이의 사이가 되게 안 좋았거든요. 예로 다비드상을 어디다 놓을까 하는 회의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다빈치가 대충 아무 데나 놓자 이런 식으로 그냥 얘기할 정도로 깔봤다 그래야 되나? 별로 인정을 안 했고 미켈란젤로도 또 성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회화 자체를 깠대요. 그냥 레오나르도 다빈치 뭐 포함해서 게으르거나 덜 떨어진 애들이 하는 게 회화다 이러면서 낮춰서 얘기했을 정도로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하고, 요거는 뭐냐면은 이 둘이 한 장소에 같이 작품을 걸 기회가 있었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은 당시 피렌체 행정수반이었던 사람이 회의실 장식을 이 두 사람한테 의뢰를 해요. 그래서 한쪽 마주보는 벽면에 한쪽은 미켈란젤로, 한쪽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을 딱 회화로? 장식을 하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둘 다 완성을 못하고 다 딴 데 갔거든요. 왜요? 미켈란젤로는 로마로 갔고 다빈치는 또 다른 일이 생겨서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둘이 완성작을 걸지는 못했는데, 그때 당시에 나왔던 스케치라든지 습작을 바탕으로 이제 그린 거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는 미켈란젤로가 여러 전투의 장면을 담은 거고, 오른쪽은 실제 스케치는 요건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스케치를 바탕으로 이런 식의 그림을, 루벤스가 그림을 그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작품이 완성될 뻔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되지 못하고 둘이 갈 길 갔다. 근데 이때도 이제 서로 욕하고 난리도 아니었대요. 네, 그런 또 일화가 있었고, 그리고 요건 뭐냐면은 미켈란젤로가 피렌체에 처음 들어와서 그린 작품이 성가족이라는 작품이거든요. 네. 이게 톤도 돈이라고 돼 있는데 쟁반이에요? 쟁반이 아니라 액자예요, 액자. 액자. 네. 톤도가 뭐냐면은 이 원형을 이탈리아어로 톤도라고 한대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렇게 원형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게 또 유행이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 액자 주변은 미켈란젤로의 제자가 조각을 한 거고, 가운데 있는 그림은 미켈란젤로가 직접 그림을 그린 거죠. 미켈란젤로는 회화를 깠으면서도 회화를 좀 하긴 했네요. 가끔 가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내 메인은 조각이었다. 메인은 스스로도 조각을 엄청 좋아했어요. 보시면. 그렇고 이제 시스티나 성당 천장화를 볼 건데, 요거는 이제 2부에서 오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